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죠. 비록 노예지만. 근데 아들이 성장하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제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을 해서 정치 세력이 정치권을 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그 스키피오라고 해서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가 제2 한니발에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의 손자인데 이게 피르 손자가 아니라 여기 입양을 한 손자예요. 이 아멜리우스라고. 근데 이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의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해방 노예로 됐다가 뭐 지성인이죠. 굉장한 그 기병대장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갔다가 3차 포에니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이제 전쟁하러 가니까 종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저기를 로마에 대해서 와 우리는 저 170년밖에 못했는데 로마는 이렇게 승승장구 아니야. 같이 시작했거든요. 508년에 시작을 했고 아테네는 여기 509년이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망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본 시각으로의 공화주의 로마를 묘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폴리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한테까지 좀 내려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아테네는 순수 민주정이었다. 왜 그러냐면 아테네하고 로마의 차이는 뭐냐면 로마는 원로원의 귀족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회하고 이게 대립되면서도 그 보수적으로 원로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는 어떻게 했냐? 아레오파고스라고 귀족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에피아테스라고 해서 그 페리클레스의 친구가 구테타를 해가지고 뭉개뜨립니다. 귀족 계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민중 지배 체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된 거예요. 아테네하고 여기가 그게 다릅니다. 나중에 그 마키아벨리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가지고 이 공화주의를 재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 폴리비우스는 보지 못했어요. 폴리비우스는 단지 정치 체제로만 봤습니다. 아테네는 순수 민주정이었는데 우리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합쳐져 있다. 민회가 민주정이고 그 원로원이 귀족정이고 집정관 체제가 군주정이다. 세 개가 이렇게 분점 체계다. 권력. 지금은 분립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는 분점 체계. 그래가지고 재판권을 다 갖고 있어요. 양 세 군데서. 정책도 입법도 다 서로 다르고 저희가 되니까 이 분점 체계에서 이게 서로 저희가 된다.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면서 뭐가 없어졌냐 그러면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정치 순환론, 정치가 이렇게 군주정이 나빠지는 참주정이 됐다가 귀족이 일어나서 귀족정 됐다가 과주정 됐다가 그게 또 민주정으로 됐다가 그게 우민정으로 됐다가 다시 혼란해지면 군주정이 됐다는 정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아테네 사람들인데 여기 와 보니까 스타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 안정이 딱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폴리비우스의 그 로마 관람기인데 이게 우리가 공화정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 컨셉은 이 폴리비우스로 보면은 오히려 저기보다도 쉽게 옵니다. 몽테스키에 보는 것보다 더 쉽게 보입니다. 이제 민주공화 다시 와 보면 이제 정치 철학계 이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르다. 이게 법학계하고 달리 뭐 결국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폴리비우스 체계로 보면 법학계는 아직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민중 권력의 독점 체계예요. 민중 권력 독점이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에서 바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저 민중들이 전부 지배하게, 민중들이 재판에도 가서 저기를 하고 민회도 지배하고 추첨을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해서 이 사람들의 독점 체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치제도의 결국 저기는 민중의 자의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전부 모든 사람 민주주의가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깨달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신전에 있는 금까지 다 녹여가지고 전선을 300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이깁니다. 그 아르기아누스 그 전투라고 해서 거기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했으면은 지지 않는 건데 그걸 한 다음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병사들을 구하지를 못했다, 안 했다고 해서
저 민회에서 다 불러 제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 중에 2명이 도망가고 6명이 갔다가 전부 사형당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막 난리치죠. 이 듀 프로세스를 해라. 왜 법대로 안 하냐? 언제 우리가 장군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 사형서 내린 적이 있냐? 한 사람 한 사람 해야지. 이제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이제 눈에 나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하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그 위대한 장군들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2년 뒤에 완전히 패망해서 스파르타한테 굴복을 하고 말았죠. 이게 그 국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자위성 인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데 고전적 공화주의에는 이 세계의 혼합 정치에서 권력 분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이게 폴리비우스가 얘기는 안 했지만 기술은 그렇게 된 거를 나중에 우리가 개념화시킨 거지 이건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그 길밖에는. 이게 이제 귀족 평민의 투쟁이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본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양당에 갈라지면 두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권력 뒤엎기 때문에 지금 공화주의가 죽어나가는 거죠. 공화주의 클럽이 생긴 이유는 저게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게 반반 정도 됐으면 공화주의자들이 그렇게 화가 안 나고 그렇게 겁나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인치제도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대 사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대라는 건 엄격한 신분 특권의 사회다. 그래서 공화주의 자체도 이북 사람들한테 맨날 하면 우리 공화국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왕이 없다는 것뿐인데도 얘들은 신분제를 창조하는 게 고대 사상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세례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문제는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유주의라는 것이 그 평등이 신분 평등인데 가장 우리가 인류가 원했던 게 자유인데 가장 귀중한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게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자유가 된다면 재산까지 평등하자 그러니까 재산 평등하게 되면 자유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다시 창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이고 이게 신분 배제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 아테네도 예전에 그 부모의 혈통주의로 나가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공산주의도 지금 완전히 노동자, 농민들을 그렇게 탄압을 했거든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300명을 죽여요. 근대화한다 그러면서 산업화하면서 노동자들한테 모든 거를 공을 싸게 만드느라고 공물 공출해가지고 300만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인민을 자유민처럼 노동자들을 자유민으로 만들고 다 노예화시켰던 거죠. 이게 고대 사상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정치적 평등의 신분 특권이었다. 자유주의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이유고 그 세례를 받은 걸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든가 이 주사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컨셉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빼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곤란해진다는 뜻이죠. 아테네는 이제 본래 추첨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로마 제도입니다. 이게 선거한다는 거는. 이 선거는 대표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우리가 뭐를 골라도 좋은 걸 고르기 때문에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얘기할 때 자연귀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건국기에. 자연귀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민중 권력인 여기에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권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은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건 선하다고 누구나 다 자기는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선하다고 보니까 권력에 집중된 권력도 선한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공화주의에서는 모든 권력은 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악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악과 악이 싸우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악과 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악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 공화주의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절대 권력을 선으로 안 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차이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레나 본 프리 앤 이퀄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면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자유를 하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이 솔고 을거노비가 주인보다 수십 배 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록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돈 이게 반 이상 줄 테니까 나 좀 면천 좀 해달라고. 이 사람 죽어도 안 지켜주는 거야. 이게 미치고 팔짝이죠. 이게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자유였거든요. 인류가 그거를 그 평등하게 나눴는데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위다, 먹는 거다, 재산이다. 이러니까 재산을 평등하게 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거기서 포기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귀중한 걸 평등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게 자유주의이어서 이 자유주의가 정말 근대에 들어와서 위대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자유주의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17세기에 개인이라는 말이 탄생을 합니다. 사회라는 말도 그때 탄생을 합니다. 그 자본도 그때 됐는데 사회라는 말이 탄생한 건 대단한 겁니다. 예전엔 시빌 소사이어티가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빌의 그 자유민들은 국가 프린스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였거든요. 시빌 소사이어티가 스테이트하고 똑같았습니다. 폴리테이아가 시빌 소사이어티였는데 이게 해결해 와가지고서 완전히 스테이트하고 시빌 소사이어티를 구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시빌 소사이어티가 이제 그 가정에 있었던 가사 노동이 공장 노동으로 바뀌면서 사회로 오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가정과 국가가 이렇게 공과 사를 가려지다가 사회라는 것이 다시 생겨난 거죠. 근데 이 사회가 보통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갈 정도로 힘이 세진 거라고. 지금 미국의 사회는 지금 보통 국가보다 큰 GDP가 큰 회사들 왕창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있으면은 이 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게 잘 안 된 거는 한국이 전부 저는 그렇게 이번에 자유총연맹 보고서한 게 이게 관변 자유주의자가 됐구나. 관변 시빌 소사이어티가 됐기 때문에 독립성을 우리가 완전히 생취를 못해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차이가 되면서 이게 자연권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도 뭐냐면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국가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셜 컨트랙트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회가 주도하는 거죠. 사회주의자는 그러니까 국가 없애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다. 국가 없는 게 낫겠다. 억압체제니까. 그런데 국가를 없애고 나니까 국가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없어지고 증발하고 말았죠. 사회주의자들은 그 국가를 없애면서 사회가 증발하게 만든 아주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죠. 아주 적인데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균형 감각을 갖게 만드는 체계로 우리가 간 게 이게 공화주의 새로운 공화국에 만드는 모습이라서 이 자유주의의 세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거는 지금 이 시장 이 시민 사회를 지킬 때 국가로부터 완전히 이 국가가 건들지 못하게 우리 지킬 때 이 나라는 굳건할 겁니다. 이게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테네 독일처럼 나치 독일처럼 시민 사회가 거꾸로 편입이 돼 버려 가지고 이 전체주의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그걸 해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뻔히 이제 대의제 정부로다 가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얘기를 뒤로 나누고 이게 이제 명예혁명과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 이쪽 얘기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이 드라큘라 그림이 저게 프랑스 혁명을 그린 게 아니고 그 7월 혁명을 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830년. 근데 우리는 전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에 이건 그 100주년에 프랑스 사람이 그 자유여신상 만들어서 저기 해줘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에 영국과 미국이 싸울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제퍼슨 같은 사람은 친프랑스적인 사람이었고 프랭클린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단해요.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 민중이 직접 여기 와가지고 지배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맨 처음에 만든 건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맨 처음 초기를 우리가 아는 게 마그나 카르타지 않습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그때 이제 귀족이 그때 쓴 문서에는 리버티라고 나옵니다.
라이트라는 말은 홉스 이후에 나온 말이고 리버티라는 말로 나와가지고 권리라는 것이 자유라는 말로다가 만들어진 거죠. 그 자유하고 왕이 법을 지켜야 된다. 왕은 법 밑에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공화주의 있지 않습니까? 공화주의가 그게 두 개 합쳐져서 자유공화국의 태생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미국은 만들 때 집단적인 민주주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우리 저기고 미국은 공화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항상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가 만나가지고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대의제라는 자체가 대표를 만드는 거는 선거로 만들었는데 그 대표 만든 게 선거제도가 공화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로마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중에 결합하는 건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라는 건 선거 자체는 공화주의지 않습니까? 보통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니까 그게 민주적인 거죠. 민주적으로 그 대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거기까지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보다 더 늦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이 사람들처럼 국민들이 다 들어온다면서 팬덤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집어넣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결합이 그렇게 저렇다. 맨 처음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주주의가 후발주자로 들어와가지고 현대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 세력들이 정치 귀족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죠. 이제 넘어가십시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정치 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저기하고 이 법학계하고 완전히 우리가 분리시켜가지고 분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공화주의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죠. 아까는 권력 분점의 체계에서 권력 분립의 체계로 이 권력 분립은 몽테스키에가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고대에는 우리 알려준 사람이 폴리비우스인데 근대에는 몽테스키에죠. 그래서 몽테스키의 책을 법학도들이 읽냐 그러니까 뭐 1시간인가 2시간 강의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고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참 아쉽죠. 이 책 위대한 책인데 몽테스키에가 그 책을 끝내놓고서 나도 위대한 저술가다라는 표현을 나도 화가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재주를 아는 거죠. 내가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 근데 내 재주를 마음껏 폈냐. 10년 동안 쓰고 나서 책 탈고하고 나서는 나도 하나 썼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민주주의할 때 고대 민주주의는 추천 민주주의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선거가 민주적으로 시행된 거지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석적인 개념이죠. 이게 분석적인 개념을 하면서 선거를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관용을 해주고 디스크리트 컨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언어들을 우리들이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선출대 권력의 만능주의로 가면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독재인 거죠. 민주독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다스 독재라고 해서 토크빌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고 존 스튜어트 밀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죠. 자유주의는 고대 세계와 근대 사상은 자유주의를 기초로 삼은 거고 이제 사회주의는 신분 창조를 다시 해서 사회를 말살시켜 없앴다라는 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자기 딜레마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자체들이 국가를 없애려고 했다 사회가 없어진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를 적응시킨 게 이 고테스파이르 강령 이후에 새로운 사회주의들이 지금 나온 것만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의미가 있는 거죠. 하십시다. 공화주의 법학계에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본질로 한다는 게 또 법학계의 얘기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거지. 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민주주의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이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손을 잡으면서 공화주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좋은 사회에서
나쁜 사회로 밑거름을 타고 있다라고 마이클 샌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도 이제 나는 분석적으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의 공화주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 속에 지금 현재 정책 문제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공선과 자유, 기본권 이 문제를 이제 지금 함께 되어 있으니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방향이 어디가 기울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현대 정치제도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복합되어 있는 거고 마그나 칼타 시작돼 가지고 보통 선거로 지금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 목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을 보게 되면 정치의 목표는 기본권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쪽이거든요. 근데 국가 운영 원리는 삼권 분립의 균형을 견제와 균형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국가 운영 원리는 완전히 공화주의적인 거죠. 대표 선출만이 이제 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 운영 문제에서 기본권만 가지고서 너무 강조했을 때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공익 문제, 공공선을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이클 샌델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얘기가 진행되어야지 완전히 공공적으로 갔다가는 이제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가 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 제도와 자유주의에서 이 민주주의 자유라는 게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인 것이 다 좋아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요. 적극적 자유가 최고고 소극적 자유가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소극적 자유가 굉장히 상위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자유는 자기 지배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게 셀프라는 것이 자기 이성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신분제적인 컨셉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재성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걸 탈피한 게 공화주의에서 비지배 자유, 비지배 자유는 법치로 가는 거죠. 사람한테 지배받을 수는 없다. 법한테 지배를 받는 거다. 이게 비지배 자유의 기본 소식이고 네거티브 프리덤이라는 건 소극적 자유라는 건 사회 속에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거티브 컨셉이 없으면 사회가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어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유 독재에서 소극적 자유는 독재를 막지 못한다. 제가 쭉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비지배 자유가 깨지면 독재를 향해 버려요. 비지배 자유도 아테네 로마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군인들이 시민군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집안은 다 땅을 다 귀족들한테 뺏기고 이 사람들이 저기가 되는 거예요. 시저한테 잘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항상 이기니까 이기는 장군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제를 못 만들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국을 만들면서 대표제를 못 만들었어요. 이 대표제가 기본적으로 어디 거냐면 게르만 계통과거든요. 게르만이 우리는 야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대에 와서는 대표제, 의회제를 거기 가져온 거라서 대표제를 못 만드니까 선거를 어디서 하냐면 로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요, 선출할 때 되면은 휴가를 줘요. 그러면 휴가를 돈 다 챙겨서 주면은 다 로마 가서 표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권력을 다 잡은 거죠. 그게 독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체제가 깨져버린 거죠. 비지배 자유가 그래서 된 거고 소극적 자유는 그 문제가 뭐냐면 저항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소극적 자유는 무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무관심하거든요. 독재를 불러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의 무관심과 무능력,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자들의 지배욕,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위기를 느끼신 분들이 여기 있는 공화주의자들인 거죠.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여기밖에 기다려볼 데가 없습니다. 자유와 시민사회, 시장이라는 것이 가면 그냥 축제하는 곳 아니에요. 이거를 없애려고 했던 막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사회 구성체가 바뀌어서 이 시장이 깨지는 건 우리들이 잘 봐야 되고 시장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인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잘 분석하지만 시장이 다 깨져나가고 있고 지금 노동산법으로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요즘에
저기 한 거는 저 사법제도가 깨져나가니까 이게 제일 큰 거죠. 근데 국힘당에서 제가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치를 배반했다. 그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인데 이북에 전단 못 보내는 거 그거 다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가치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가치를 빼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큰 한국의적인 문제는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이 자기가 유신한 사람이 자기가 배반하고 DJP로 가버리고 나니까 중심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배반하고 나니까 표를 못 얻는데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연방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지금 자유주의 자유한국의 국민의힘당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는 자기 배반을 했기 때문에 갈 때 제가 꼭 그랬거든요. 5.18에 가려면 염산교회를 다녀와라. 거기에 그 염산교회 가면은 그 77명의 교인들이 몰살당한 데거든요. 6.25 때. 거기를 갔다 와야 자유와 공화의 민주의 가치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안 가고 맨날 쫓겨나면서도 5.18만 가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배반한 사람들이 국민한테 표를 얻겠냐고. 저는 최대 위기로 봅니다. 근데 지금 공화주의자들이 이번에 공소 폐기한 거하고 그 법관 법 왜곡죄 이거 못 막아내면 우리 가치를 우리 공화주의자들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국민한테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싸움이 지금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긴 시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약 30분 더.